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위클리 방송을 화요일 날 시작합니다. 오늘 20일이고요. 장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사실 이제 오늘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일단은 운영력의 입장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맹경렬 운영력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마음이 무거운 날입니다. 일단은 어제 나스닥의 3.03% 하락은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베어 마켓으로 가는 길목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조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운영력이나 저나 또 상당히 좀 이런 흔들림 없이 이런 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락은 조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좀 저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3.03% 하락률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실제 발생한 부분이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시향을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어제 물론 이제 아이폰, 애플의 어떤 문제, 사실 이제 지금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거의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술주를 다 건드는 모습, 거의 줄줄을 빠지면서 특히 반도체까지 흔드는 모습, 또 애플 아이폰의 부품 관련주까지 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 또 반도체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또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와중에서 모건 스탠리의 또 마이클 윌슨이 이제 지금 우리는 현재 베어마켓의 가운데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S&P 500 중에서 전체 한 40%에 달하는 종목들이 이미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베어마켓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딥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제 하락하는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좀 반응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적절하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저는 어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나빴고. 그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왜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예. 떨어지고 보면은 사실 막 이렇게 막 초조하다 뭐 그런 거보다 그냥 화가 나요. 이유가 말도 안 된다? 네, 이유가 떨어진 그냥 이유가? 일단은 애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애플에 대한 이제 막 이런 거 뭐 떨어진다 뭐 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 애플에는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포크주에서는 그렇죠. 애플로 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짐 크레이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양반 뭐 유명하죠. 짐 크레이머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한 건 누구나 매한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누구나 매한가지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이렇게 떠져도 팔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플을? 네. 애플, 그렇죠. 우리가 애플을 할 그렇죠. 생각도 없고 그렇죠. 제가 지금 애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제가 사실 아마존을 그때 실적 발표했을 때 한 번 팔았었다가 다시 샀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매매를 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애플에 있어서 짐 크레이머 얘기하는 거는 애플의 타겟 프라이스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면 트레이드는 안 한다.
예. 그게 참 모순된 예, 얘기죠. 그렇죠. 눈에 그렇죠. 떨어지는 건 보여도 나는 트레이드를 안 하겠다. 예.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똑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얘기했지만 얘기했죠. 아이폰 라인업이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애플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이제 공급을 줄였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애플의 주가가 이제 압력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슈는 이미 그 실적 발표 때부터 계속 나오던 이슈였던 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빠질 거면은 그냥 한번 확 빠지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애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애플은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 매출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부단히 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아마존이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듯이 애플도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 부분 매출을 늘어가려고 그렇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사실 애플 짐 크레이머가 나는 트레이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서비스 매출부터 시작해서 매출을 다각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시기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길게 봤을 때 그런 점을 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워렌 버핏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핏이 보고 있는 관점은 제가 버핏은 아니지만 이미 스마트폰은 하나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소비재로 자리를 그렇죠,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려봤을 때 어떠한 미래를 다 그려봤을 때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세계가 점점 더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결제 시장부터 모든 게 다 플랫폼으로 다 이어질 건데 그런 게 하나의 필수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일상생활에 그렇게 됐을 때 애플은 버핏은 아마존을 애플을 계속 다 전체를 매수하고 싶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저는 유튜브에 예. 그 이렇게 답글이 달린 건 처음이었어요. 본 게 처음이에요? 아니면 달린 게 처음? 달린 게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안 달렸어요? 유튜브에는 달린 적이 없어요. 아, 유튜브에 달린 적이 없었다. 근데 유튜브에 지난번 처음? 네, 처음. 지난 목요일이었죠. 화요일? 화요일 방송하고 날. 나서 화요일 날. 예. 한국경제TV. 예, 맞아요. 한국경제TV. 예. 딱 올렸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그런 답글이 있더라고요. 네, 댓글이 있었는데 예, 내용이 예.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없다. 예. 그 뱁새가 황새를 따라할 수는 없다. 뱁새는 뱁새만의 투자 방식이 있고 황새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뱁새라고 해도 항상 황새를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황새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황새처럼 행동을 해야지 황새처럼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버핏처럼 투자를 하는 게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애플은 결론적으로 저는 참고로 여기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중이 제일 높아요. 팔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거 눈으로 봐도 팔지 않았고 현금화를 한다는 거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현금화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금화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종목이나 아니면 나중에 비중을 늘리기 위함이지 현금화를 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현금화를 한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종목을 팔면 팔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결론적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많은데 아직도 팔지 않고 떨어지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 고객분들한테 더 길게 보셔야 된다, 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은 일단 그렇고 제가 그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싫은 게 있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 예. 제일 싫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제일 조금 마음에 걸리고 예. 제일 이러면 안 된다 싶은 예. 거는 예. 페드예요, 사실은. 예. 연준이 왜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페드 내부에서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드가 줏대를 잡고 우리 올릴 거다, 내릴 거다, 몇 번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난주 저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8 막 3.06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2% 한 번 넘겼으면 계속 쭉쭉 올라가졌어야 되는데 떨어진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떨어진 이유가 하나죠. 지난주에 연준 부의장이 나와서 지금 약간 뭐 매파적인 게 아니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했고 그게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준 건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인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저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그게 조금 속도가 더뎌질 거다. 이거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페드 연준 부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2019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불확실해졌다. 그거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페드는 12월에는 기준금리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19년은 잘 모르겠어요. KB에서는 지금 이걸 두 차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두 차례건 세 차례건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 확실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 지금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 지지난주에 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상관없다. 증시시장이 뭐든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그걸 항상 그걸 니네들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니네가 저걸 해야 된다. 증시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2주 전에 얘기했는데 한 주 전에 바로 이제 또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경제 지표 지금 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물가부터 시작한 거다. 너무 극명하다 이거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혼란스럽네. 이게 혼란스러운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조심해야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지 올리면 올릴 거다. 한쪽에선 반드시 올려야 돼 하는데 한쪽에선 반드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한 거거든요. 지저분하네.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방향성을 또다시 잃었는데 이 방향성을 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페드가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지 않았고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불확실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방향성을 잃은 거고 이 방향성을 잃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노이즈에. 사실 제가 그 이하연 교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으면 방향성이 확실하면 나오지 않을 이슈들이 너무 크게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슈들이 예전부터 다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들이고 지금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금 반응이 과하지 않나. 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쪽 선등에 와서 같이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특집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특집으로 둘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맹경력, 운용력, 혹은 뭐 장훈석이 계속적으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애플이 됐든 애플 할아버지가 됐든 조금 더 정리하고 조금 이렇게 잠깐 장에서 벗어났다가 안정화되면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일단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를 되려 이렇게 계속 그냥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쪽으로 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몸소 실천한 분이 워런 버핏인데 네. 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어차피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쵸. 또 그 자금이라는 게 사실 뭐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자금에 또 한 가지 여러 주변에서 정말 하루도 편하지 못하게끔 지금 나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지난주부터 아니면 제가 아까 무슨 이유가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 세미나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애플과 아마존을 세미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양심적으로다가 네. 그러면 한치의 실적에 대한 여파는 없을 것 같다. 확신하시나요? 본인께서 만약에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뭐 패드도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탠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좀 불안한 거죠. 진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거죠. 기술주가 얻어맞다 보니까. 네.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또 지금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악재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그 악재가 있었을 뿐이지 기업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애플도 실적은 탄탄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실적은 애플에 대한 실적은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뚜껑을 까봐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녹음할 때 말씀드렸지 경영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경영을 봐야 되는데 경영을 봤을 때 저는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사업 방향이 네, 사업 방향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적은 모르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은 다음에 이거 무조건 안 될 거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실적 발표를 딱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경영에 있어서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기술 섹터 위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술주가 거의 하락을 이끌었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PER과 PBR의 괴리가 굉장히 큰 만큼 기술 sek터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술 섹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기술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그게 없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유형 자산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런 게. 유형 자산이 없죠.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재고도 수익률이 없고. 굉장히 높고 그렇죠. 재고 따위는 없고 이런 게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PR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PBR이 높아요. 그렇죠. PBR도 굉장히 높고 PR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근데 PR이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떨어질 때쯤에 봤을 때 우리가 주가를 판단을 했을 때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잠깐만 제가 정리가 잠깐 또 안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쉽게 PER, PBR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애플, 한 달 전에 아마존, 한 달 전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T 기업.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주요 IT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자체가 보는 시각이 평가가 달라졌냐는 얘기죠. 저는 평가는 사실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을 생각을 하신다면 무역 갈등이 처음으로 이제 시장을 때릴 수 있는 거는 그 원재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료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우징이나 이제 주택건설이나 그런 데들 적인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술 섹터는 재고 같은 게 없어요. 없죠. 재고 같은 게 없어요. 재고 같은 게 없고 재고 같은 게 없어서 여태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근데 PBR이 굉장히 높아요. 그 기술 섹터. 그렇죠. 보통 기술주 높죠. 왜냐면 재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섹터가 떨어지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재고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관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때린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이 더 큰 거는 재고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영향이 더 클 확률이 높죠.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렇죠, 물건을 그렇죠, 파는 그렇죠, 회사들이 그렇죠. 더 확률이 굉장히 예, 그런데 높죠. 지금 오히려 기술주만 지금 맡고 있거든요, 매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중 무역 갈등을 생각해도 예. 다시 미중 무역 갈등과는 별로 이렇게 별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기술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운영자만큼이나 저도 이제 방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짜증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애플, 아마존 실적이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다음 실적이 한 2달 남았습니까? 2달 뭐 더 남았나요? 더 남았죠. 예. 근데 실적 우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 굉장히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밑도 끝도 없잖아요. 어떤 우려인지. 그렇죠. 사실 어제도 기술주에 대한 애플에 대한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 생산량을 줄이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량을 줄였어요. 줄였는데 실제 어쨌거나 또 ASP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평균 매매 단가, 판매 단가가 높아져 갖고 막상 다음 분기 열어봤더니 그냥 매출 맞춘 거예요. 또 맞췄어 매출을. 어쨌거나 그럴 수 있죠. 뭐 한 20% 일단 덜 팔렸지만 그 가격 올려갖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기술주에 대한 우려라는 것보다는 딱 뭐가 왜 우려인지, 그래서 기술주에 뭐가 우려가, 어떤 것 때문에 기술주가 빠질 건지, 실적 왜 감소하는지에 대한 뭐 전혀 그게 없단 말이죠. 누구도 그걸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단장이 오늘 만약에 야 기술주 우려야, 그러면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려, 이거 실적이 빠질 것 같아. 걱정하고 실적 어닝 가이던스가 계속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왜 다음 분기 실적 어닝 가이던스가 자꾸 나빠지고 있고 왜 기술주가 계속 우려의 중심에 서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우리가 아는 IT 기업들은 재고도 없고 그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데 그렇죠. 이거 왜 계속 그런 매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그걸 좀 이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가 어디서 자료가 없어. 그게 지금 예. 팀장이 말씀하신 예. 게 딱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데 예. 기분이 나쁘고 예. 왜 떨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왠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이 뭔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실적 좋았잖아요. 이번에 그쵸. 좋았고 아마존 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어닝 가이던스 낮췄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뭐 우려라는 꽤 같은 말로 계속 장이 빠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뭐 금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기하죠. 그 미중 무역 갈등 얘기하고 별게 없어요. 같은 뉴스를 계속 울고먹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약간의 이길 수 있는 거는 다음 분기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이걸 이길 수 있거든요. 그쵸. 봐라 나빴냐. 근데 아직 멀었죠. 그럼 우리가 그런 괴로운 시간을 계속 보낼 거냐? 그러면 사실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저나 뭐 운영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딱 그런 상황이 그렇다. 어제 제가 왜 저는 기분 나빴냐면, 장중 내내 빠지다가 마지막에 더 빠져요, 나스닥이. 거의 제가 보기엔 약간 투매성이다 싶을 정도까지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정도 일인가, 이게 지금. 뭐, 그냥 똑같은 뉴스에 똑같이 울고먹고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실적이 진짜 나쁘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 우려 때문에 빠진다는 건 정말 사실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나올 거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그쵸.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인이고 빨리 대처하기 힘들고 해서 계속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버틸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 있을 수만은 없죠. 어떻게 버텨야 돼, 이 구간을. 얼마나 긴 구간인데. 뭐 일단은 제가 이게 팀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이거 AI EQ고 이게 S&P 500이에요. 네. AI EQ, 인공지능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AI EQ는 인공지능 ETF고 인공지능 ETF 예. 제가 지금 이거 사실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은 AI EQ는 인공지능 ETF고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막 샀다 팔아요. 종목 선정이 정말 막 엄청나요. 그래서 막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아니, 팔고. 그 AI EQ가 시장을 이긴다는 그 인공지능 ETF가 시장을 지고 있다는 거, 시장을? 그렇죠. 지금 S&P 500 대비 AI EQ 한 4배 이상 빠지고 있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거 시사하는 바가 지금 딱 하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 거는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잃는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내지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존에 있었던 행태하고는 다르다는 어떤 약간 특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매매를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빠졌다? 다시 들어왔다? 빠졌다? 다시 들어왔다? 포지션을 없앴다? 넣었다? 없앴다? 넣었다? 그거 오히려 손실을 더 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운영자께서 정말 기가 막힌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AI EQ는 그 IBM 왓슨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쥐고 있는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잦은 매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EQ 속에 들어가 있는 과거의 어떤 그런 매매 패턴이 아니다. 그쵸. 전혀 새로운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인공지능도 떨쳐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걸 보여드리면 최선의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거 저도 물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그 교수님이 이럴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주가를 보지 말라고. 힘든데 힘들지만 그게 진짜 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이제 많은 개인분들은 이렇게 명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참어 이렇게 이 구간을 차라리 주식을 팔았다가 그냥 또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그림 봤을 때는 인공지능 IBM 왓슨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쩔쩔맬 정도면 사실 진짜 개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충분히 아까 어떤 분이 뭐 우리가 어떻게 버핏처럼 행동할 수 있겠냐 말씀하시겠지만 가만히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S&P 500이 S&P 500은 그냥 벤치마크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S&P 500이죠. 가만히 있는 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 그 증거가 나온 거죠. 그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혹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그래도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 운영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뭐 미국 주식에서는 조금 많이 안다고 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거죠. 그 반도체 아니면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 내 매출이 22%로 지금 이제 글로벌 매출이 큰 상태에서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글로벌 매출이 큰 기업들이 실적에서 약간 훼손당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주에 대한 실적을 좀 낮게 보는 것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아까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그 쉽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폰 안 산다. 보잉 안 살게. 팔지 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들이 또 다수의 또 반도체 기업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역 갈등에 노출돼 있고 또 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하면 이건 기술주의 하락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좀 되지 않을까요? 일부분. 그렇죠. 일부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달러가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빅스라고 해서 공포지수가 공포 있었죠. 공포지수를 그거를 이제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런 거를 선행할 수 있는 지표다 또는 동의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불황을 얘기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는 사실 달러인 것 같아요. 달러가 어떤 향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우려를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애플 같은 기업들은 그렇죠. 달러 같은 거는 이미 다 해지를 하면서 들어가겠죠.
그럼 나았겠네, 상황이. 네, 지금 물건을 팔고 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파는 거고, 물건을 팔았을 때 달러나 위안이 이렇게 가치가 변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환손실이 같은 경우는 다 해지가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해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애플 뮤직을 듣고 있는데 네. 월 네. 7.9달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가 연초에 그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8,300원 정도 됐어요. 네. 지금 올라갔고 8,900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중국에서의 그 앱을 또 뭐죠? 거기서 애플 뮤직이 듣는 사람들은 네. 중국 위안으로 훨씬 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비스는 달러로 뽑아가기 때문에 달러로 계산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통화로 환전을 뽑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나 분명히 8,000원가에 들었는데 지금 거의 9,000원까지 왔어. 내가 좀 이걸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숫자가 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 매출이 과거에 그 지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 그때 우려를 했던 표명했던 전문가 IB 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서비스 부분의 매출도 중국 내에서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그건 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멜론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멜론 쓰죠. 예. 멜론을 많이 쓰잖아요. 예. 멜론 가격 오른다고 해서 멜론 주가 빠진 거 보셨나요? 그것도 그러네. 멜론을 가격을 걔네가 올린다고 해도 멜론 주가는 잘 안 빠지고 멜론 가격이 올라도 멜론 사용자는 급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 시스템에 들어온 이상 특정 서비스를 구매를 안 한다.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단지 우려. 그럴 수 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있는데 돌릴 수밖에 없는 거. 일단은 제 생각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미 쓰고 있는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그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어떤 걸 할 거다 새롭게 무언가를 살 거다 말 거다 하는 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맞아. 근데 중국 관련돼서 애플에 대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중국 내부에서 애플 서비스 하는 거를 막는다? 아니 위안화가 애플 서비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가 앱을 까는 거에 있어서 게임이나 이런 거 허가를 해주는 거. 그런 이 앱은 여기서 중국에서 쓸 수 있다 없다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더 중요한 이슈지. 그러니까 진입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이슈지. 그거를 뭐 한번 쓰면 이렇게 한번 쓴 걸 뭐 저기다 저도 뭐 끊을 생각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특히 전체 통틀어서 기술주의에 대한 그 우려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떤 우려를 얘기하는 걸까요? 왜? 사실 애플은 사실 기술다운 기술은 아니죠. 기술다운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애플 중국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기기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폰을 사느냐 사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건 애플 기기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애플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를 그게 너무 높다는 거죠. 비싸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애플 기기는 럭셔리 제품이라는 거죠. 약간 그렇죠. 그리고 럭셔리 제품의 특징은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애플 그 기기를 감소시키기에는 수요를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애플 위안화가 떨어진 거는 6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고 그렇죠. 이번 3분기 발표는 그 위안화가 떨어진 걸 이미 다 반영한 거죠. 그렇죠. 애플 팀 쿡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중국 관련돼서는 매출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도 쪽을 더 걱정한다. 우리는 맞아, 인도가 그랬어요. 인도 쪽에서 아이폰 매출이 더 걱정했는데 중국은 걱정하지 않는다. 돌려서 얘기하면은 애플 아이폰은 중국 내에서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수요가 급감하는 건 가격에는 굉장히
굉장히 둔감하게 나타나는 제품이지. 근데 애플이 인도에서 적을 한다. 그거는 애플은 인도는 정말 돈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저가 폰이 팔릴 것 같아. 저가 폰이 더 많이 맞아, 팔리는 그럴 것 같아. 쪽이지. 인도 같은 경우는 럭셔리한 제품을 팔기 전에 이미 먼저 보급이 되어야 되는 시장인 거죠. 거기에는 안 맞지 이게. 그렇죠. 애플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보급을 먼저 한다고 하면 애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보급을 한다고 하면 중저가 폰이 더 화웨이 같은 샤오미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급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맞아요.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중국은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 애플 판매를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3분기 때 19%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실적 발표는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애플의 실적 발표와 상관없이 애플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도 애플은 저는 계속 보유를 할 만한 주식이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전환할 수 있는 경영적인 능력과 돈이 있는 회사다.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크 섹터가 요즘에 그러니까, 약세를 나타내는 거 예. 이거 실체를 잘 보셔야 돼요. 실체가 뭐예요? 테크 섹터는 실적이 우려된다. 근데 우려가 되는데 테크는 물건을 파는 게 없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서비스를 파느냐, 서비스를 파는 건데 서비스를 파는 거에서 테크 섹터 저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기술 섹터를 대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 우려를 하는 기업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건 하면 아니죠. 기술 아니죠. 섹터를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제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커다란 그러니까 재고나 이런 거를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술 섹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 경쟁력이 있고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기술 섹터가 지금 빠지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 또는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참 두서가 없어요. 저도 참 느끼는데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두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생각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정리가 좀 덜 된 편인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덜 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약간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안 풀리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안 풀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장에 똑같이 아마 애플이 또 한번 판매량 감소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과도하게 다시 한번 똑같은 비슷한 뉴스를 계속 최근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과민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거에 봤던 애플과 지금 보는 애플 그다음에 미래에 보는 애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실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물론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인 내용이죠. 언제쯤 되면 나아질 거다. 저는 이제 하도 아침에 오늘 새벽 방송에 그래도 본부장님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전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갑자기 내가 무슨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12월 19일 날이 금리 결정이더라고요. 12월 19일 날이. 그래서 그 이유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제 들으신 분이 이해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희망적으로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혹시 12월 19일 정도 금리가 딱 결정이 되면 네. 시장은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래, 그 날이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은 일단 우리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연말 랠리를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페드. 네. 페드가 제일 중요해요. 페드가 금리 인상 뭐 내년 뭐 우리는 뭐 상관없어. 곧 죽어도 세 차례 올릴 거다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 차례 올리건 네 차례 올리건 뭐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올리든 내리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페드 입장이 어떤 건지 시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옐런 의장이 그걸 못 해갖고 시장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옐런 의장도 취임하고 나서 1년은 굉장히 힘들게 했었죠.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옐런 의장은 성공을 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옐런 의장을 봤을 때 옐런 의장은 증시를 신경을 안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무게가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올려야 된다, 올리는 게 좋지 않게 굉장히 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중요한 사람들 트럼프, 파월, 지금 부의장 클리라던가 이제 이름이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제일 지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파월 연준회장이 지난주에 나와서 증시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조금 저 그냥 너무 조금 아직 경력도 없고 좀 그러지만 너무 아니란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증시를 신경을 안 써요? 증시는 경제를 나타내는 건데 페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건 경제랑 지금 증시랑 반대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증시는 좋을 수 있고 증시가 안 좋아도 경제는 충분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좋아도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글쎄요.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증시가 막 날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안 되죠. 증시는 쉽게 얘기하면 경제를 선행하는 게 증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증시에 이렇게 경제를 선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경제만을 보고서 파월 연준회장이 지금 경제 좋으니까 무조건 올린다는 거 이거는 조금 너무 조금 톤이 너무 강했어요. 제 생각은 증시는 경제를 선행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증시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랑 가이던스가 뭉쳐져 있는 거고 실적 가이던스에 미중 무역 갈등이 녹아들기 시작을 했고 2019년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톤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부정적으로 변했고요. 근데 그 경제, 증시, 실적, 그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건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임금 인상 뭐 해주는 것들은 모두 그게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좋을 수 있다. 증시가 안 좋아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톤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지금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한 게 부의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의장이 나와서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건 비둘기파적인 반응을 한 거는 지금 그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지금 2019년 전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은 길어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제 그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치면은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달러가 강해지면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입장. 그쵸. 파월은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을 펴진 입장. 그 중간에 부의장이 약간의 어정쩡한 또 하나의 또 입장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일단 시장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
그쵸.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황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황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12월 19일 날 금리가 끝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이까지는 여전히 또 마켓 시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혹시 왜 하필 기술주만 두들겨 팰까? 뭐 금융도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 이미소비재 아마존에 속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아마존이 뭐 같이 빠지지만 뭐 다 있는데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그러나? 실체가 없어요. 기술 섹터. 실체가 없어요. 기술 섹터가 제가 PBR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PBR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파산을 했다고 쳐요.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그 부채가 너무 높은 거죠. 부채가 그러니까 기업이 파산을 하면은 그 부채를 그 기업이 자산으로 이제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탕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부채랑 이렇게 그거를 봤을 때 부채가 훨씬 많은 거죠. 자산이 너무 없는 거고. 자산이 없죠. 자산은 없어요. 자산이 원래 만약에 기업들. 파산을 한다 예. 치면은 예. 이거를 부채를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탕감할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PB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기술 섹터가 우선적으로 때려 맞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팔아야 되는데 팔 게 없는데 지금 증시 불안하다고 하는데 경제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들은 파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좀 아주 좀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업이 파산한다고 치면 기업이 파산한다고 맞아요. 그거 하면은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산이 전부 다 무형이라는 거죠. 그죠, 무형자산이죠. 눈에 보이는 공장이 없다 이거죠. 뭐 공장이라도 팔아 먹어서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왜냐면은 부채가 자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부채는 고스란히 누군가의 몫으로 넘어가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금융시장이에요. 부채가 여기서 탕감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 부채를 없앤다? 누가 없애요? 이 부채 없앨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정부가 없애서 그렇게 2008년에 정부가 나서서 니네 부채는 얘네가 뭐 떠안어, 니네가 떠안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정부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그것도 정부가 탕감을 해준다는 것도 정부가 정부 돈을 쓴다는 거지. 이 부채가 탕감이 되는 건 누군가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술 섹터가 기반이 약한 건 사실이죠. 근데 기술 섹터를 봤을 때 우리가 기술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얼마만큼 돈을 잘 벌고 얼마만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이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기술 섹터의 전망이 기술 섹터가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매출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 또 기술 섹터는 많이 팔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술 섹터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술 섹터 빼야죠. 빼야겠네. 예, 그러네요. 빼야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 MJ가 그때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럼 기술 섹터는 점점 줄여가는 게 맞는 거고 줄어들 것 같지 않다. 하면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매출이 늘어난다, 영업이익률이 적이 된다. 그 기준을 봤을 때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이라는 기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예. 페이스북은 아주 말도 많아서. 예. 이번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2분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빠졌었잖아요. 걔네 다 무형이에요. 광고 보이지 않는 가상 플랫폼에서 광고를 돌리는데 광고에 대한 수익성이 수익성이 아니라 광고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광고 아니죠.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 패러다임 소프트웨어 전체를 대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말이 또 너무 두서가 없긴 했는데 매출이 일단은 제일 지금 빠지는 거는 PB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여기서 많이 빠졌을 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많이 빠진 건 알겠다. 많이 빠진 건 알겠는데 매출이 감소할까? 수익성이 감소할까? 수익성이 감소하지 않고 수익성에 대한 그 전망이 괜찮고 그 매출에 대한 전망이 괜찮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기술 섹터 내에서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된 고객은 뭐 기관이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판다고 해도 걔네가 모를까요? 오피스 365 2017 뭐 지금 해저판이 돌아다닌 걸 걔네가 모를까요? 근데 주요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해저판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러면 걔네들은 고객군이 다른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도 고객군이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이 쓰는 거랑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솔리드하다 이거죠. 그 기반이 굉장히 솔리드하다 이거죠. 이 솔리드한 기반에서 얘네가 점점 잘해서 기술력이 높아서 새로운 고객들을 그 솔리드한 고객을 들고 온다고 하면은 얘네 매출이랑 수익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들고 있겠다는 거죠. 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 치면 아까 그 운영력의 그 말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뭐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매출 줄 것이냐, 영업이익률의 훼손이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한번 또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 때문에 혹시 그 최근에 사실 이렇게 좀 장도 안 좋은데 하필 또 애플하고 또 지금 저기 페이스북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페이스북에 대한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에 대한 또 어떤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는 또 애플 아이폰을 많이 사면 안 된다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페이스북이 어쨌든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거든요. 둘이 싸우는 건 좀 관심이 없고 신저가인데, 페이스북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면 지금 그 보유 순위 5위거든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3일째 하락했고요. 지금 133달러인가 그렇거든요. 연초에 200달러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페이스북은? 저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페이스북을 들고 있던 적이 제 손으로 매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페이스북 매수 한번 해볼 생각 그렇죠. 없고. 저는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색다른적인데? 그래서 트위터를 오히려 좀 보고 있고, 사실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뭐가 됐던 간에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소셜 미디어들은 항상 정치권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말이 많아. 저는 그 안 해요. 사실 소셜 미디어는 안 했었고, 페이스북 글쎄요. 그러니까 대체자가 너무 많아요.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스냅 이런 애들? 스냅은 요즘 너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스냅은 많이 깨졌죠. 근데 사실 스냅이 사실 요즘에 많이 깨진 건 사실인데 스냅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위협했죠. 그건 사실이고. 위협했죠. 그리고 개인 정보를 얘기해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해요. 니네 페이스북 쓰고 뭐 다 하는 거 다 무료지 않느냐. 근데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는 거에 대가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맞는 얘기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맞는 말인데, 그걸 공공연히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그 청문회 나왔을 때도 그런 자세도 좀 약간 불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신선했어요. 이제 운영력이 페이스북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사실 페이스북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저도 이제 유니버스에서 올 초에 바로 빼버렸는데, 이게 벌써 저도 꽤 됐어요. 한 10개월 됐으니까. 근데
페이스북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이 뭐냐면, 자, 이제 구글은 키워드 광고거든요. 내가 뭘 치면 내가 그걸 관련하는 그게 뜨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광고를 때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맹경력, 운영력이 막 야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야한 거밖에 안 나와. 자기한테 그렇게 보이게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갖고 있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근데 페이스북 들어와서 이렇게 뭐가 있나 보기는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뭐나 이제 저는 이제 링크 돼 있는 게 뭐 이게 뭐 좀 재밌는 거 좀 링크를 해놔가지고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뭘 보건 간에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도 나온 적이 이슈가 있는데 제가 남자인데 쿠팡이 떠요. 근데 쿠팡 광고가 뜨는데 쿠팡 광고에서 여자 속옷이 떠요. 대박이네.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나와서 이제 그 속옷 입고 하는 그 광고가 떠요. 자극적이죠. 자극적이네. 누른다는 거죠. 많이 남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타겟팅을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런 정보를 페이스북에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무료로 이용하는데 내가 좀 가지면 어떠냐. 또 좋아요 누르는 게 다 하나하나의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쵸.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광고주는 좋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성인 광고를 때리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집단에다가 광고만 때려주면 매출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집단의 이 정보가 흘러가게 되면, 그러니까 또 러시아에 지금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가짜 뭐 계정이 나갔다니 그런 거거든요. 쉽게 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트럼프를 좋아하거나 나빠하는 사람들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서 나쁜 쪽에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럼 페이스북에서 어떤 입장을 해야 되냐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상당한 또 그 설비, 그러니까 그 보안 장치를 또 마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제 포기했거든요. 일찌감치 페이스북은 제 거기서 포트폴리오 정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글하고의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구글은 똑같이 광고를 버는 회사지만 여기는 키워드 광고기 때문에 좀 낫지만, 이 페이스북은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알아서 규제하겠다. 너희 같은 회사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애플과의 어떤 언쟁이 끝나게 되면 또 유럽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규제가 나올 거고, 그런 규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좀 저도 좀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만, 또 워낙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말을 하기 조심스럽지만 이건 제 생각 그렇다는 거. 그래서 페이스북 보유하신 분들한테 좀 제가 처음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 운영님께서 지금 감기가 다 나으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금 다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좀 마련해 봤는데, 오늘 제가 딱 예상하고 왔어요. 오늘 첫 번째 기술주에 대한 왜 빠지는지 내가 한번 정확히 듣고 가겠다. 그 다음에 이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겠지, 뭐 충분히 분석했을 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그 인공지능 ETF 보여주셨지만 전혀 지금 예상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아까 같이 또 얘기한 부분에서 12월 19일날 금리 인상이 끝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또 공통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다소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결과를 냅니다만, 지금 뭐 섣불리 주식을 또 매도하고 약간 뭐 다시 또 싸게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조금 시장이 멈춰지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명확한 증거가 하나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네. 애플이 3% 대략 급등을 하고요. 네. 기술주가 급등한다고 해도 오늘 밤에 네. 다 이상하지 않죠? 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시장이 약간의 좀 너무 하락이 과도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GE가 제너럴트랙이 만약 오늘 밤에 급등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이상한 거지만, 지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한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도 특히 이상한 시장이 아니다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를
그 비정상의 흐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섹터에서 네. 많이 빠진 거는 사실 네. 실체를 파는 회사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체?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사실은 그 그래픽 카드를 파는 그렇죠. 회사고 그렇죠. 애플도 사실은 물건을 파는 파는 회사고 회사죠. 그렇죠. 파는 회사들이 좀 적인 거지. 실체 그러니까 재고가 없고 그 성장성에 그 저기가 없는 의문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 매출이 어디서 나는지, 이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건 뭐가 됐든 간에 경영적인 측면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 뭐가 그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겠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짐 크레이머도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종목을 진짜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된다. 종목 선별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저는 좋게 봐요. 엔비디아가 진짜 여전히 이틀 좋게 연속 봐요. 급락했죠. 20% 넘게 아유, 30% 예, 빠졌죠. 그렇죠. 30% 20몇 빠졌는데 번, 됐죠. 저는 좋게 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번 실적 발표는 제가 찾아보니까 다 찾아봤어요. 전 다 찾아봤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핵심을 잘 찝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관심이 많은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떨어졌는지 그건 거기서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래서 팔 거냐 말 거냐, 더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결론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보유를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살 생각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덜 버는 게 낫지, 돈을 덜 벌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게 낫지, 바이 더 딥이라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또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도 그런 얘기 했었죠. 딥을 좀 사는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의견이 대충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굉장히 좀 오면서 오늘 운영님께서 감기 때문에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특집으로 올릴 겁니다. 오늘 정말 특집 기술주의 하락,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아까는 아니지만 앞으로 요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모셔갖고. 저는 사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가 방송 같은 걸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저는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해외 주식이고 미국 주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 주식이 될 거예요. 앞으로 수요는 제가 증권사에 있지만 과거 2년 동안 미국 주식에 관련된 수요랑 그 사업 부문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2년이 더 크게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더 늘려갈 생각이고, 방법은 찾고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예전에 과거에 비하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문턱이 많이 좀 낮아졌죠. 이제 과거에는 수수료도 비쌌고 지금보다 훨씬 비쌌고 환율도 엉망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율 우대도 하고 수수료 무료 행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하기는 되게 쉬운데, 이제 다만 이제 이 한국장이 망가지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망가지는 거에 맨 우선순위를 이제 미국이 망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미국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갖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미국이 아마 전체 글로벌 시장 중에서 덜 빠진 축에 속하죠. 그렇죠. YTD로 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그건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그 캐나다 쪽에서 그 기금에서도 상당히 해외 쪽으로 많이 분산해서 수익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필연이죠, 필연.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좀 더 풍요로운 시간을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우리 운영자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